7월 1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대칭적인 이 관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인 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갈망하는 자로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주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들, 처음부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가 처음 열려졌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약 20년이죠. 벨푸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유대국가 건설을 약속을 합니다. 영국 외무상 벨푸어로부터. 그리고 1920년 산모레 협정, 이거는 이스라엘의 마그나 카르타와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1922년에 국제연명의 결의안, 또 1924년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미조약, 1939년에서 45년에 약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1947년 유엔 결의안 가결, 그리고 1948년 5월 2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스웨즈 전쟁, 제2차 중동전쟁이죠. 그리고 1967년 제6.1 전쟁, 그리고 1973년에 용키푸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에 그야말로 70년이 회복되어지면서 미국이라든가 미국 외의 9개 나라, 미국 포함 9개 나라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선포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의회가 일어나게 된 동기들, 또 그 과정에서 또 벨푸어 선언이 어떻게 해서 벨푸어 선언이 일어나는가, 그 밑에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만이, 이런 역사를 조금씩 알아야만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어떤 진리에 더 가깝게,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적인 안목이 형성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가 처음 열리는데, 그 전에 그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시온주의 의회가 이를 때 시온주의를 주장했던 테오드르 헤르철, 또 시온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디페르스 사건, 또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이 포그롬,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또 이런 내용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때 주변 상황을 우리가 알아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온주의 의회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고, 또 벨푸어 선언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어떤 전략을, 어떤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 역사를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영국 벨푸어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벨푸어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아랍 연맹인데는 맥마흔 선언을 통해 가지고 아랍인데도 너그 땅을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이중약 언약을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인가 이라면은 우리 인간 역사는 마치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했을 때 그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치 사람이 또는 대통령이나 왕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그들의 왕들을 조정하시고 그들을 다 이렇게 마치 체스판에 체스를 움직이는 손, 바둑판에 바둑을 움직이는 손, 장기판에 장기를 움직이는 손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틈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맥을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날 역사와 우리들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 역사와 상관없어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신약은 이제 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막연한 관점을 보는 겁니다. 역사 속에 운행하신 하나님을 봐야만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 하신 말씀들이 오늘날 이루어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역사 속에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역사 속에 그의 오른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선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 둘 관계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섞어보세요. 이 갈망과 기대가 이것이 마치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망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합니다. 이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묘하게 이렇게 엮어져 나갑니다. 실, 바늘 뭐 이런 것이 합쳐서 마치 새끼를 꽂아서 새끼가 엮여져 가듯이. 그래서 189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니까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30년이 더 지난, 그러니까 50년째가 되어진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분할 안을 가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아랍은 아랍대로, 그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분할해서 독립을 할 것을 유엔에서 이렇게 가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70년째가 차는 거죠. 6.1 전쟁을 통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이런 역사 속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하고 맥을 짚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967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67년에서 1917년 되니까 67년과 17년 희년이 때예요. 근데 이 희년이 17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2017년 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가 70년이 찼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생긴 지가 1948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47년에 이렇게 가결됐고 48년 독립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 찬 해가 1917년이죠.
그래서 1917년이 되니까 대사관들이 세계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옮기겠다 이렇게 자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게 말이 앞뒤 이게 발음이 막 쓰는데, 이 70년이나 70자라는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50 됐다는 50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이 되니까 70년이 차니까 나라가 또 만약에 1967년에 에루살렘이 성은이 어서 오라, 1967년에 에루살렘이 탈환되어지고 그러면 50년이 찬 때가 1917년이었어요. 근데 70년이 차면 1937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말미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아시아르 인터레이터 목사님은 유대력 달력이 2040년 되면은 그 이후에 유대력 달력이 없대요. 끝났대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2037년 되면은 이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꽉 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숫자 개념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게마트리아를 우리는 유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게마트리아를 유심하게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게마트리아와 또 이렇게 합성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70년이 차는 2037년이 되어지면은 이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뭘 기대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역사를 쭉 이스라엘에 알려야 되는 상황, 또 아까 이야기했던 1897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적어도 1897년에 시온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의 그 앞뒤로부터 시작해갖고 오늘날 이스라엘까지의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뭘 기대할 것인지, 또 이 전쟁사를 살펴보므로, 전쟁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므로, 지난 역사를 살펴보므로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분인가 이렇게 지금 그걸 제가 까먹어버리는데, 옛날에 그 지질학에서 보면은 과거는 현재를 말하고 현재는 미래를 말한다라고, 지층 누적의 법칙이란 어떤 사실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보면 지층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뭐 신생되니 고성되니 뭐 중생되니 이런 걸 막 연구할 때, 과거는 현재를 말하고 현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이런 어떤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걸 연구해 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다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과학자들이 본 지층 누적의 법칙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말씀에는 단순하게 한 토막 한 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세히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포그롬에 대해서, 포그롬이 뭐냐면, 포그롬 자체의 뜻은 대박해, 박해라는 뜻입니다. 이 포그롬은 러시아가 1890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포그롬 어떤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 전에 1897 이전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드레푸스 대위에 대한 음모론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헤르첼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쫓겨다녔으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들 중에서 포그롬과 드레푸스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그롬은 박해란 뜻이고, 포그롬은 러시아가 유대인 박해하는 사건들, 역사적으로 사건 것들 말합니다. 뜻은 뭐냐? 파괴, 학살 이런 뜻이고,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인종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 정부의 묵인 허가를 정부가 묵인 허가를 해줘요. 거의 막고 가는 어떤 이런 공격.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 거의 유대인 학살하고 유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들을 묵인했다는 겁니다. 기간은 언제냐? 1881년에서 1884년, 약 한 3, 4년 그러겠죠. 이때 당시에 뭐 짜르 알렉산더 2세의 암살을 당했어요. 러시아 황제. 러시아 황제가 암살을 당하니까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나 남부 러시아가 막 이게 강력한 어떤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이런 폭동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뭐냐? 포그롬이야 이 말이에요. 동기는 뭐냐면 1881년 짜르 알렉산더 2세의 암살에 유대인에게 보복을 가라 라는, 유대인에게 보복을 가라 라는 공식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거는 거짓 소문이에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대인을 공격합니다. 이게 그래서 1903년부터 1906년 사이에 또 2차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유대인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원인은 뭐냐라면 1881년에서 1917년에 러시아의 반유대주의적인 정책, 유대인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는 많은 반유대주의자에게 폭력이 합법적이라는 믿음을 준 거죠. 또 정부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부추기고, 또 정부가 포그롬을 저지하거나 전혀 사람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책말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떠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이 포그롬은 1, 2년 동안 이렇게 박해하는 게 아니고 크게는 거의 오랜 동안 1917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러시아가 유대인을 박해한 사건이 뭐냐? 이 포그롬이다. 이게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때 사실은 나중에 알리아를 할 때 이걸 다시 서유럽, 또 이때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막 동일하게 발생되었다는 사실들을 알리아를 통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이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가 생겨지기 전에 시온주의 의회가 생성되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러시아에서의 포그롬,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라는 겁니다. 1881년에 짜르의 암살과 누명으로 막 이렇게 박해를 하고, 또 1882년에는 처음으로 게토가 유대인들에게는 만들어집니다. 이게 게토라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동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러시아가 유대인을 박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단결되어집니다. 이 게토가 막 만들어지고, 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유대인들 입국을 거절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오늘 대략적인 걸 보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의회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벨포 선언을 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역사를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압축한다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일어났던 건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레닌이 정권을 딱 잡은 게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유대인 보호 정책을 합니다. 반유대주의를 불법화하고 또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종교로서 인정하고 유대인을 소수민족으로 인정. 러시아는 약 12번째로 러시아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사니까 유대인을 갖다 12번째로 소수민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레닌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또 유대인을 사용하는 이디시어, 유대인들이 그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디시어를 사용했는데 이걸 민족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디시어가 뭐냐 이러면은 독일어와 유대인의 히브리어가 결합된 어떤 형태의 19세기 이후로 이디시어는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사용됐던 언어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입니다. 왜 이게 언어의 변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이 우리는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 또 마가복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우리를 점령함으로써 아마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어르신들이 일본어 다 잘했어요. 요새 대학 나온 어떤 이런 전문가들과 다 일본어에서 능통했어요. 글씨를 쓰지는 못해도 다 말을 다 해요. 왜? 전부 다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오셨는데 아람어로 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는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 못하게 왜냐하면 점령해갖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이제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가고 대신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다 다 옮겨놔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고 개 같다 그래요. 이방인이라 그래요. 왜? 거기에 북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누구를 전부 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잡아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자, 그래서 이디시어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레닌 시대 때는 잠시 이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30년에 스탈린이 집권하니까 유대인을 박해합니다. 1948년에서 49년에 반유대주의의 물결은 이디시어를 파괴하고 회당 예배를 금지하고 발음이 이게 잘 안 돌아가는 혓바닥이 히브리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스탈린은.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건국 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스탈린 때는 이스라엘이 이때는 이미 스탈린 때는 시온주의 의회가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 막 건국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건국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1949년 48년에 이미 건국됐으니까 이스라엘이 공산주의 러시아와 동일한 공산주의를 채택할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를 채택해버리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좋아해서가 아닌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또 석유 문제 때문에 아랍은 석유가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니까 아랍의 석유 문제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3년인가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아랍들하고의 관계를
체결해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 러시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스탈린 때는 반유대주의를 제책했다. 또 이주 신청을 방해하고,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주 신청이 그때도 이 히브리인들 박해가 심하니까 이주를 신청하면은 얼마의 돈을 이렇게 내라. 그리고 돈을 내고 1년이 지나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류에 통과가 안 됐다는 식으로 1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그 돈을 다시 내갖고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돈만 뺏어가고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를 막아버린 거죠. 스탈린 집권의 말기에 광적인 핍박이 있고 유대교의 문화유산, 학교, 출판물, 유대 공동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1964년 브레즈네프 공산주의 이념이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이것이 어긋나자 정부기관 유대인을 몰아내고 완전 차별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70년에 약 25만 명이 이주한데 이때는 안드로포프 1970년에서 1980년에 다시 또 이민을 제한합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리에 지도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또 엘친 이렇게 할 때 지금 그 푸틴 하기 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이스라엘 대거로 이스라엘로 알리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때에 시온주의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온주의가 의회가 선언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시온주의 의회는 누가 이야기하느냐,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럼 테오도르 헤르첼이 누군가라는 살펴보겠습니다.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시온주의의 정치적 정기를 만든 사람, 테오도르 헤르첼, 오스트리아의 빈 법대를 나오는 법학 박사입니다. 이 양반이. 근데 이 율사, 법학 전문으로 율사나 뭐 변호사, 판사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 극작가나 막 이 신문 기사가 자기의 어떤 취미에 맞았던가 봐요. 그래서 1891년에서 1896년에 오스트리아 일간지 NFP의 파리 특파원 생활 중에 드레피스 사건을 집중 취재하게 됩니다. 파리 특파원,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사람들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다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드레피스 사건이 있더라,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시온주의 의회를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원래 이 테오도르 헤르첼은 원래 좀 동화주의자였으나 뭐 이런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족주의나 시온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 테오도르 헤르첼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 드레피스 사건은 1894년, 그러니까 1894년, 1897년의 시온주의가 있는데 94년에 프랑스 육군 대위 드레피스가 간첩죄로 군법 재판에 회부가 돼요. 근데 이때 왜 간첩죄로 회복되느냐라면은 이 사람이 정보를 유출했다. 근데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느냐라면은 그 정보주 문건에 D라는 글자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정보 이래주고 D가 이렇게 써놔도 끝에 이렇게 뭐 출신 뭐 D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D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프랑스에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조작해서
근거를 조작해 갖고 몰아간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 프랑스에도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19세기 말 약 20년간 보볼 전쟁, 프랑스가 패하나 그 명분으로 간첩을 몰아면, 이게 뭐냐면 독일과 프랑스의 보볼 전쟁 기간 동안에 이 프랑스가 패해버리니까, 이 전쟁에 패해버리니까 보면 이 각 나라가 일본이 우리인데만 비급한 게 각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막 이렇게 패해버리니까 국민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며내고 가공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레퓨스인데 모함시켜서 드레퓨스가 이렇게 해서 간첩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버린 거죠. 국민이 얼마나 원성을 드레퓨스에 하겠어요. 참 비겁하죠.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 역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오늘날 우리 신문지상을 한번 보세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WTO 기타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의장으로 회장으로 막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일본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잖아요. 그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 보면 과간이 아닐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게 이 정도인데 물 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대 나라에 막 이렇게 반대 나라의 자기들이 무역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줘가지고 너 절대로 그 한국에 누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도 하기도 하고 제3자가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비정직하고 부정직하고 마땅치 않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모렴치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일본이.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도 재판이 끝나고 약 15개월 후가 되니까, 그러니까 1896년 3월 달에 참모본부 정보부에서 일하던 피가로 중력이라는 분이 진짜 간첩 에스테라지라고 적발을 해버려요. 진짜 간첩은 알프레드 드레퓨스가 아니고 에스테라지라는 사람이라고 적발해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군 당국은 그걸 무시해버려요. 왜? 국민의 원성이 저렇게 쫙 가가 있는데 그걸 바꿔올 수가 없었던 거지. 오히려 피가로 생명을 위협을 받아요. 그때에 이런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신문사가 공개를 해버리게 돼요. 1898년 에밀 졸라 아마 에밀 졸라 여러분 말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에밀 졸라라는 분이 좀 작은 지방신문이겠죠. 로로르가 뭐냐, 여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공개 편지를 갖다가 기고합니다. 그래서 1904년 재심 신청을 하고 1906년에 와서야 이게 알프레드 드레퓨스가 무죄로 선고됩니다. 거의 한 10몇 년, 몇 년 돼요. 1906년이니까 1994년이니까 1900년이니까 6년, 한 12년 만에 무죄가 성립돼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드레퓨스 사건으로 그야말로 이런 사건을 본 테오도르 헤르철, 이 테오도르 헤르철은 이런 사건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아야 될 감옥을 가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또 러시아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아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막 할 때 쫓아내고 막 추방당하면 모든 그동안 애써 벌어난 돈을 모두를 그냥 다 갈취해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AD 70년에 이스라엘 이렇게 지중해 그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통해 가지고
또 그 터키를 통해 가지고 또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전부 다 디아스포라 된 거죠. 디아스포라 갈 때, 쫓겨날 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보면은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터키에 있는데 터키에서도 쫓겨나갔고 그 위로 또 다른 데로, 또 뭐 또 예를 들어서 북유럽 쪽으로, 또 폴란드나 기타 이런 데로 막 쫓겨가요. 또 거기서 또 쫓겨나갖고 또 이렇게 쫓겨나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 에스파라딤, 에스케나짐이라는 유대인이 있고, 그 두 갈래로 러시아 쪽에서 해갖고 이렇게 나온 에스케나짐,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유대인의 두 줄기를 저기 폴란드나 이쪽으로 해서 유럽인들에서 나온 그런 또 유대인들, 그 경로가 지금 이런 거에서 나와요. 한 나라에 정착해갖고 살면은 그 동화돼갖고 그 나라와 같이 동일한 국민이 돼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 정권들이 이렇게 갈구니까, 정권들이 못 살게 하니까, 박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테오도르 헤르치라는 분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방법을 찾자. 그 방법이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시온주의 의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막 유럽 각국에 동화하는 것도 안 되고, 유대인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이게 우리가 팔레스타인으로 가자. 또 유대인 땅,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안 맞아요. 왜? 팔레스타인이 뭐냐 이러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유대는 유대 지파가, 또 사마리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가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어디서 있냐면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갖다가 로마가 왜 이스라엘이 자꾸 데모를 해가지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지명을 갖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지명을 바꾸고 뭐 하듯이 로마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지명을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또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또 그게 다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뭐 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지역을 뭐라 그러나 다음 생각나면 이야기해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렇게 지명을 바꿔버리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 지명을 다시 명명해 부를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전혀 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왜? 그게 대표 명사로 온 열방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유대 국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 테오도르 헤르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이때 당시에 테오도르 헤르첼이 뭐라고 그러냐면 50년 뒤에는 반드시 유대 국가가 세워질 것을 예측해요. 그래서 왜 이 테오도르 헤르첼이 유대 국가라는 책을 갖다가 이게 출간을 하죠. 유대 국가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그 책 내용에는 50년 뒤에는 반드시 유대 국가가 세워진다. 그리고 정확하게 유대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르 헤르첼은 기자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다른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유대 국가가 이렇게 생성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많은 부탁을 하고 다니고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 유언을 하게 되죠. 내가 죽으면 나의 가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또 이분이 그래서 이럴 때 영국 금융가 로스차일드 남자라든가 프랑스 부호 모리스 드 이루시 등등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정착기금 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1882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테오도르 헤르츠는 초대 회장으로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어집니다.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에서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선언문이에요. 초대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에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게 시온주의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표예요.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의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왜? 이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1903년에 영국 정부는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일부 지역을 갖다가 정착지로 막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을 고집하게 됩니다. 우리는 테오도르 헤르츠의 시온주의 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또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시온주의 의회가 생겨졌고, 시온주의 의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시온주의 의회를 주도했던 테오도르 헤르츠는 유대국가라는 어떤 이런 책을 저술하고 그 책 속에다가 50년 이후에 유대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라고 예측을 해놨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원래 유대인들이 2명 모이면 3가지 안건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막 이럴 때마다 또 다른 안건들이 막 생성돼요. 우간다를 제안하니까 우간다로 가자. 또 아니면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신랄하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언제 보면은 이것도 알리아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알리아라는 뜻이 뭐고 이걸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쭉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투고 또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안착되어지고 팔레스타인의 유대국가를 건설하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온주의에 대해서 테오도르 헤르츠에 대해서 그래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가 이렇게 있었고 난 다음에 20년 뒤인 벨푸어 선언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그롬은 1차, 2차, 3차 포그롬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박해하고 막 이렇게 그만이 아니고 그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온주의에 대해서, 시온주의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벨푸어 선언까지 이게 가능하나? 시간이 어중간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벨푸어 선언을 다루기로 하고, 왜냐면 이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자세하게 이걸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1897년 그 앞뒤와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5월 14일에 70년 공식적인 예루살렘이 선언하고 또 예루살렘 회복을 선언하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는 이걸 그냥 저거 그냥 기념하겠다 이런 각도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서 성경을 연결시킨다. 이것은 뭡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전쟁 역사를 다루는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역사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온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시계.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인류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그 시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죠.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또 과거의 역사를 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는 현재를 말고 현재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과거의 역사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현재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역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 앉아 갖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두 날밖에 없다고.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고. 성경을 보는 많은 분들이 구약을 신약을 나눠놨어요. 이 구약 신약 나눠진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고 구약은 다 지나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약만을 마치 중요시하고 신약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을 아예 놔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루터는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 그날 언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역사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택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째 시간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1897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역사 중에 전쟁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전쟁사를 살펴보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고 현재의 오늘은 뭘 말합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했잖아요. 세 가지 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황금이 중요하고 또 소금이 중요하고 또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억이 없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굉장히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낱말을 성경 앱에다가 한번 찾아갖고 오늘날이란 걸 적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나 미래보다도 오늘이 더 소중해요. 지금이 더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또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떠났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내가 그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찾아서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그 임재를 어떻게 찾겠어요? 말씀으로.
큰 테두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거를 공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것이 궁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 기다리는 자세가 틀리다고 봐요. 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과거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미래를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궁금하지 않다고요?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가 예측되어지고 미래가 내인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 미래가 내게 어떻게 올 것인가도 온전히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지내느냐, 오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소비하느냐, 오늘의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것이 오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가.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897년 시온주의 의회가 일어났던가, 그 당시에 시온주의 의회가 일어났던 러시아 상황, 유럽 상황,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포그롬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대박해를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알프레도 디페르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죄를 뒤집어 씌웠어. 이걸 본 테오도르 헤르첼은 우리에게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국가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시온주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시온주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많은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시온주의 의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뭡니까? 1897년 이것이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약 1878년 동안 AD 70년에 망하고 1948년에 나라가 생겼으니까 1878년만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의 시발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66장인가 보면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겼다 그래요. 66장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몇 번 반복해서 또 포그롬이나 디페르스 사건, 또 테오도르 헤르첼 이런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다면은 이 이름이 까먹어지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다면은 이런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어떤 것들은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알고 가면은 뭐냐면은 어떤 말씀을 알 때 그 뒷배경,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약은 약 4천의 역사, 신약은 약 2000년, 2000년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여튼 신구약이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태초 이전에도 무한대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이 4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4000년의 어떤 것들이 쭉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의 일기를 써도 아마 이보다 더 많겠죠. 내가 지금 만약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계속 써왔다면. 근데 하물며 한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아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 말씀 기록하기 어렵다고. 근데 이렇게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압축된 배경을 이렇게 조금씩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시간이었지만은 주님, 좀 더 알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며, 또 앞으로 올 이스라엘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은아 반갑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